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뭔가 억울한 일이 생겨도 부당함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눈만 꿈뻑이고 그 상황을 꼼짝없이 고스란히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전생에 내가 잘못한 행위에 대한 인과를 받느라 그럴 수가 있다. 물론 내가 이번 생을 살면서 잘못 판단하거나 혹은 마음을 잘못 써서 생기는 일도 있고 억울하게 어떤 상황에 말려 들어가서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누가 봐도 상대가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치미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속으로 감정을 삼켜야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성격이 속으로만 삭히고 자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해서 표현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전생의 인과로 오는 경우가 있다. 나랑 오랫동안 마음 공부를 같이 한 현아 씨는 대학 동기였던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성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힘들고 지쳐 있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혹시라도 힘든 마음에서 벗어나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이 좋았던 신혼의 느낌이 조금씩 옅어지면서 현아 씨의 남편은 서서히 그녀에게 소홀해져 갔다. 결혼과 연애는 다르다고 하지만 남편이 너무나 많이 변한 것이다. 결혼 전부터 술을 좋아하던 그녀의 남편은 현아 씨가 첫 아이를 임신한 후부터는 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는 등 매사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결혼해서 고향을 떠나 타지에 정착한 현아 씨는 주위에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오로지 남편만 의지해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임신해서 가뜩이나 힘든데 남편이 살갑게 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그녀를 홀대하자 너무도 쓸쓸하고 힘들었다. 입덧으로 고생을 했던 현아 씨는 남편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사다 달라고 조르기도 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임신 기간 내내 한 번도 사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때로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도 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후에 순대가 너무 먹고 싶어서 사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누워서 TV만 보고 있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아 씨는 자기가 순대를 사가지고 와서 먹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던 그녀의 남편은 그렇게 맛있냐? 저녁 먹었으면 그만이지 뭘 자꾸 먹냐? 이왕 나갔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사오지 어떻게 그냥 올 수가 있냐? 그리고 담배는 왜 안 사왔냐? 하고 빈정거리면서 큰 소리로 화를 냈다. 그녀가 나갈 때 뒤에서 남편이 담배를 사오라고 한 것을 현아 씨는 얄미워서 못 들은 척하고 빈손으로 들어왔다. 그것을 보고 남편은 시비를 걸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본 현아 씨는 기가 막혔다. 그리고 갑자기 순대를 먹다 말고 울컥해지면서 그냥 자기 처지가 너무 처량한 것 같아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렇게 현아 씨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았다.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둘째 아이까지 낳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고 모든 육아와 가정사는 오로지 현아 씨의 몫이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은 점점 밖으로만 돌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아 씨는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께 기도도 올리고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고쳐보려고 하고 전생과 인과의 법칙에 대한 법문을 들으면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한번 믿어보려고 하였다. 혹시나 전생의 잘못으로 그러한 괴로움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남편에게 무조건 잘해주려고 했지만 전생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전생을 과연 믿어야 하는지 하는 생각에 오히려 의심이 나고 매사에 회의가 밀려오면서 우울해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정말 살기가 싫습니다. 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었다. 그녀는 뭔가 확실하게 잘못한 것을 알면 고치겠지만
막연히 전생에 인과라는 말만 듣고 자신을 고치는 것이 내내 힘들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온 현아 씨는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어느 몰락한 양반집 부엌에서 만삭의 모습으로 힘들게 일하는 여인이 있었고 대청 마루에서는 한 남자가 그 여인에게 빨리 밥과 술을 갖고 오라고 큰 소리를 내면서 구박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과거에 떨어지고 가세는 점점 형편없이 기울어지면서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그저 술에 빠져 살면서 부인을 구박하였다.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어 성인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남편을 향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 순간 그 남자의 얼굴이 바로 현아 씨의 얼굴로,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은 바로 현아 씨의 남편의 얼굴로 보이면서 꿈에서 깼다. 꿈에서 깬 현아 씨는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어리둥절했지만 곰곰이 생각하다가 부처님께서 꿈을 통해 법문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한 꿈은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 부처님께서 전생을 보여주시면서 현아 씨가 참여할 수 있게 주신 값이었다. 인가의 법문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녀에게 남편과의 인연을 보여주시면서 전생의 마음을 잘못 쓴 것을 참회하고 인연을 잘 풀라고 꿈을 통해 법문을 해주신 것이다. 남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는 속으로만 원망하며 남편의 잘못을 제대로 따지지도 말 한마디도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런데 꿈속에서 전생에 자신이 아내에게 했던 것을 보고 나서 현아 씨는 남편이 그녀에게 했던 일들이 이해가 되었다. 남편이 왜 그랬는지를 알고 나니 원망하는 마음 대신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부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 전생에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알지 못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만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남편한테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남 탓을 하기 전에 저를 돌아보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올리고 그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물론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남편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현아 씨의 마음이 금방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전생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참회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남편에게 불평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현아 씨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이 보였다. 현아 씨 부부는 조금씩 서로 얽힌 악연의 고리가 풀리면서 예전과 다르게 사이좋은 부부가 되어갔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가끔 미운 시절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단 며칠이라도 좋으니 가족들과 떨어져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기도 하다. 더구나 힘든 시기를 겪게 되면 그런 생각은 더 간절해지고 심하면 결혼을 물리고 싶은 마음마저 든다. 결혼 10년 차인 우희 씨는 얼마 전까지도 남편이 너무 믿고 원망스러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혼할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도 했었다.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던 우희 씨가 갑자기 불행에 휩쓸린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사업 실패였다. 그녀의 남편은 작지만 그래도 제법 탄탄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살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그런데 우희 씨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인의 소개로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사기를 당해 투자한 자금을 모두 잃었다.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희 씨는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퇴사를 말렸다. 꼭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적은 자금으로 시작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여기저기 자금을 끌어서 사업에 투자를 했다. 심지어는 친정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 우희 씨 부모님께서는 평소 성실했던 사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자기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말에 선선히 돈을 빌려주셨다.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우희 씨는 살던 집까지 처분해서 빌렸던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직도 갚을 빚이 남았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아는 분의 소개로 작은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다. 아직도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돌아서는 그녀의 마음에는 남편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다.
그때 내 말만 들었어도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는 아쉬움과 남편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녀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이혼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선은 아직 어린 두 딸이 있었고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부모님께서는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아직 젊으니까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그녀를 다독이셨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남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 잘 살아보자고 애원을 해서 쉽지가 않았다. 하지만 우희 씨는 솔직히 그런 남편에게 쉽게 믿음이 가지 않았다. 이미 신뢰가 한번 무너지니까 회복하기가 어려웠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지난 일을 어떻게 하겠어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을 향해 올라오는 미워하는 마음들이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남편에 대한 미움과 갑자기 시작한 직장생활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들어진 우희 씨는 날이 갈수록 모든 일이 힘에 부쳤고 매사에 의욕이 나지 않으면서 점점 우울해지고 살기가 싫어졌다.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힘없이 있을 수만은 없었다. 아이들이 그녀만 보면 밝게 달려와 안기는 모습에 엄마인 그녀는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희 씨는 평소 마음 공부를 같이 하던 선배 언니를 찾아가서 그간 마음고생을 하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동안 아이들이 어려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산 선배이기도 하고 마음 공부를 오랫동안 한 선배라 그녀에게 뭔가 도움이 될 듯 싶었다. 선배 언니는 우희 씨가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게 해주었고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러면서 가끔씩 우희 씨 말에 끄덕거리기도 하고 탄식을 하기도 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토닥거려 주었다. 친정 부모님께도 죄송해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친구들에게도 자존심이 상해서 하루아침에 처지가 바뀐 것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털어놓고 나니 우희 씨는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우희 씨는 속을 다 털어놓으면서 선배 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제가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사람 살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실패도 하고 그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갑자기 남편 얼굴을 바라보면 살면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지. 왜 멍청하게 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막 미워져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아마 나도 그럴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미움이 올라오면 네 마음이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예, 맞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제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들어져서 갑자기 우울해져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날 우희 씨는 선배 언니로부터 많은 조언을 들었다. 그 중에서도 마음에 미움을 심으면 심을수록 자신이 힘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되도록 상대를 자꾸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했다. 상대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려고 했다. 마음을 바꾸는 게 마치 빈대떡을 뒤집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안 될 것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우희 씨 남편이 성격이 못돼서 자기만 잘 살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남편에 대한 미움이 다 가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희 씨는 그녀가 미움을 품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조금씩 남편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려고 했다. 그렇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 어쩌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지.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 대신 남편이 다시는 그런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 어쩌면 이번 일은 자신에게도 약간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남편을 더 강력하게 말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우희 씨도 약간은 욕심이 있어서 큰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에 자신도 솔깃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 우희 씨는 생각이 그렇게 변하자 예전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남편과 대화를 시작한 그녀는 남편에게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을 것을 다짐받았다. 작더라도 성실하게 번 돈으로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고 했다. 우희 씨의 눈치만 살피면서 시리에 빠져있던 그녀의 남편도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다. 그 후 그녀의 남편은 이전 직장보다는 훨씬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재취업을 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다. 우희 씨 부부는 비록 큰 돈은 잃었지만 대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좋은 나침반을 얻었다. 누구나 살면서 겪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듯이 부부가 살면서 겪는 일들은 각자 지어놓은 개인적인 인과로 겪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로 만나 공통으로 겪어야 하는 인과도 있다. 결혼 후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더라도 서로 화합해서 지혜롭게 넘기면 우희 씨 부부처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부부가 살면서 갈등을 겪는 일들 중에서 의외로 시댁 식구들로 인해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나 혹은 다른 시댁 식구들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사에 자기 식구들보다 시댁 식구들만 우선으로 여기면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짜증이 날 수가 있다. 내가 아는 영애 씨의 남편도 시댁 식구들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녀 부부는 평소에는 사이가 괜찮은데 가끔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말다툼을 한다. 처음에 영애 씨는 남편이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좋게 생각했지만 결혼한 지 어느덧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그녀의 남편이 아직도 너무 시댁만 챙기려 하는 것을 보며 문득문득 화가 났다. 마치 남편에게 영애 씨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주말마다 1시간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는 시댁에 가는 것을 어쩌다 그녀가 불평이라도 하며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도 못하냐 하면서 핀잔을 주었다. 남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매 주말을 시댁에서 보내고 오면 영애 씨는 짜증이 났다. 때로는 남편이랑 영화도 같이 보고 쇼핑도 하고 자기 식구들끼리 가까운 곳으로 오붓하게 여행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마음이 불편하니 사사건건 시어머니와 부딪히게 되었다. 지나고 나면 별일이 아니었는데도 서운해지고 시댁 식구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시댁에 가는 것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점점 지쳤다.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도 워낙 자기 식구들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것 같고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으려고 하니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영애 씨 집에 오셨다. 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을 만들어 갖고 오신 시어머니를 맞으면서 영애 씨는 마음이 불편했다. 며느리가 이런 것도 아내 먹일까봐 해갖고 오셨나 하는 고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저 아들밖에 모르신다는 생각에 그녀는 마음이 울컥해졌다. 이런 건 뭐하러 갖고 오셨어요. 어차피 주말에 갈 건데 그때 주시면 되지. 그냥 생각나서 했는데 며칠 놔두면 맛이 없어지잖니. 음식은 바로 해서 먹어야 제맛이다. 먹고 싶으면 제가 어련히 알아서 해먹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저녁도 안 드시고 그냥 가버리셨다. 퇴근 후에 그 사실을 안 영애 씨 남편은 그녀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당신 어째 매사가 그 모양이야? 노인네가 일부러 해서 갖고 오셨으면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삐딱해? 내가 뭘 어쨌다 그래. 당신은 맨날 어머니밖에 모르지? 나랑 어머니하고 물에 빠지면 당신은 나는 몰라라 하고 어머니만 건져낼 사람이야. 도대체 결혼은 왜 했어? 자기 좋아하는 부모님하고 그냥 평생 혼자 살지. 왜 잘나가는 사람 꼬셔서 결혼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만들어? 나도 더 이상 이대로 살기 싫어. 나야말로 아주 미칠 지경이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날 영애 씨 부부는 크게 다퉜고 영애 씨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말을 있는 대로 퍼부었다. 서로가 마음에 상처를 줄 대로 줘가면서 싸우고 그녀 부부는 며칠 동안 냉전을 했다. 영애 씨는 이번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애 씨 남편은 더 말을 하지 않았고 부부 사이에는 침묵만 흐를 뿐이었다. 처음에는 화를 내려면 내가 내야지 왜 자기가 더 야단이지? 하던 영애 씨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흐르자 불안해져 갔다. 영애 씨 남편도 이번에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영애 씨 남편은 퇴근 후 영애 씨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난 사실 당신이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내가 맞으라 부모님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사랑을 구분하지 못할 사람은 아니야. 그동안 부모님을 챙긴다고 당신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 믿었어. 맏며느리 자리가 쉽지 않다는 거 알지. 당신이 수고하는 거 알지만 그때마다 표현하기가 어려웠고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이 나를 알아주리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나지막하게 말하는 영애 씨 남편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흘렀다. 힘들 때면 이혼이라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막상 남편이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나서자 영애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그날은 서로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하기로 하고 더 이상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던 영애 씨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매사에 남편에게 어머니가 좋은가 내가 좋은가 하는 식으로 따지며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았다. 자신도 모르게 마치 남편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부부 간의 사랑도 구분 못하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러한 것들은 남편만 취하고 싶어하고 시댁 식구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땅을 딛고 서 있을 때 발이 닿는 곳만 필요하다고 나머지 땅을 다 없애버리면 지탱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 또한 가족으로 모두가 하나이지 분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영애 씨는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과했다. 그녀는 그동안 속 좁게 행동했고 필요하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노력하면 되는데 속으로 남편이 이런 것도 안 해주나 하는 생각으로 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2달에 한 번 정도는 주말에 자기 가족들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영애 씨 남편도 그동안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이 본인 감정에만 충실했던 것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기로 약속했다. 결국 그 일로 영애 씨 부부는 서로를 한층 더 이해하게 되면서 이혼의 위기를 넘겼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서로 비슷한 마음들이 부딪히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면서 서로가 힘들어진다. 이러한 갈등 관계는 상황이 변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마음을 돌이키면 이내 갈등이 풀릴 수가 있다. 하지만 상대가 흔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극도의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지영 씨는 시어머니의 험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한동안 힘들었지만 마음 공부를 통해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이나 시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상처를 말끔히 치유한 사람이다. 지영 씨의 큰딸은 어렸을 때 생사의 고비를 넘었다. 딸아이가 돌도 채 안 되던 어느 날 아이가 채기로 며칠간 고생한다 싶더니 그 후유증으로 하루는 열도 없이 마른 경기를 5차례나 이어서 하였다. 얼굴빛이 검푸른 빛으로 바뀌고 숨도 멈춘 지 너무 오래된 것처럼 느껴져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아이를 안고 동네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응급 상황이니 큰 병원으로 어서 가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지영씨는 뛰는 가슴을 안고 큰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고 병원 측에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나서 경기보다 심장결손이 문제라며 다음날 바로 수술을 하자고 했다. 수술 비용이 1,000만 원 정도였는데 당시 남편은 군 복무 중이었고 시댁에서 분가한 지도 얼마 안 되던 때라 지영씨는 가진 돈이 없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은 시부모님 뿐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서 수술 비용을 빌려주시면 반드시 갚겠다고 부탁드렸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병든 자식 고치는 것보다 자식을 다시 낳는 것이 돈이 적게 들 수 있다. 차라리 그 자식을 포기해라.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지영씨의 가슴속 깊이 못이되어 박혔다.
결혼하고 바로 본가에 들어가서 시부모님을 2년 가까이 모시고 살아서 시어머니 품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밭에 호박이 나뒹굴어도 남을 주는 것보다 내 밭에서 거름되는 게 100배 낫다고 여기는 심성 때문에 이웃들에게도 인심을 잃으셨고 친자식들조차 자기 엄마를 팥쥐 엄마라 부를 정도로 냉정하신 분이었다. 지영씨 부부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는 방 한 칸을 세놓고 있었는데 부인도 없이 어린 두 딸을 건사하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다. 하루하루 노동일을 하는 형편이 딱해서 지영씨가 시어머니 몰래 먹을 것을 가져다 주다가 들켜서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영씨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인색하고 욕심 많고 정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친소녀에게까지 그 자식을 살려보겠다고 달려온 며느리한테까지 그렇게 매몰차게 하실 줄 몰랐다. 그래서 1년간은 어머니라 부르고 싶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야속함과 미움이 치솟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이 돌아서고 그 입장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했다. 살아온 인생이 오죽험하고 물질적으로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러셨을까 하며 이해하려 들자 시어머니가 가여웠고 그러면서 원망도 옅어졌다. 하지만 또 다른 일이 벌어지면 전에 겨우 가라앉아 있던 미움까지 보태지면서 그럼 그렇지 그 성격 어디 가나 사람 쉽게 변하지 않지 역시 우리 어머니 심술보는 이 세상 최상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빈정거리곤 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미운 마음이 갈수록 짙어질 무렵 마음 공부를 시작한 지영씨는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해결하고 그 불씨를 이젠 끄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어머니께 잘해드리려고 매주 찾아가 배웠다. 함께 목욕하면서 등도 밀어드리고 좋아하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밥상도 정성껏 차려서 도란도란 모여 먹기도 하며 마음을 열려고 애썼다. 1년 가까이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시어머니와 지영씨 사이에는 완전히 허물 수 없는 벽이 있었다. 그래서 지영씨는 도대체 시어머니를 왜 미워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헤아려 보았다. 우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즉 시어머니께 바라는 마음이 문제였다. 지영씨는 자기가 시어머니께 돈을 맡긴 적도 없고 시어머니가 꼭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당연히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도와주면 감사하게 쓰고 갚으면 되지만 안 도와준다고 해도 그러한 것은 인연과 인가에 의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지영씨는 스스로 옳고 그름에 매여 그것을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을 알았다. 미우면 미운 대로, 고우면 고운 대로 그저 보면 되는데 미움에 물들어서 괴로웠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집살이를 2년이나 했으니 당연히 도와주시겠지 하는 식의 고정관념과 편협하고 옹졸한 생각이 괴로움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지영씨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든 괴로움은 자기 스스로 지어낸 것임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넓히고 거듭나게 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옹졸함을 버리기 위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부지런히 실천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도 이해하고 용서하기 힘든 것도 용서하기 위해 모든 걸 포용하는 대자연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어머니가 있었기에 남편을 만날 수 있었고 남편이 있기에 내 소중한 자식을 얻었지 하며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생각을 바꾸려고 했다. 그러한 것들이 쉽게 되지는 않았지만 작은 것부터 한 발씩 내딛겠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자신을 바꾸어 나갔다. 지영씨는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가운데 시어머니와 지영씨 마음이 서로 따뜻하게 전해짐을 느꼈다. 전처럼 자주 찾아가 뵙고 노력하지 않아도 미움은 어느새 저절로 볶는 녹듯 녹아내렸다. 지영씨 시어머니께서도 이제는 드러내놓고 지영씨를 칭찬해 주시고 가끔씩 지영씨가 보고 싶다고 하시기도 한다. 지영씨는 시어머니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살아가면서 갈등을 빚고 모든 부딪힘에서 생기는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행해야 하는데 우선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바꾸면 순수하고 진실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족을 구성하는 모습도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
요즘에는 대부분이 결혼하면 분가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 세대와 같이 사는 경우도 있다. 아마도 그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육아 때문에 시댁 혹은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을까 싶다. 유정 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한 그녀는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기에 큰 불편이 없었다. 큰 아이를 낳고 나서도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키워주신다고 하셔서 시댁 옆으로 이사를 하고 별 고민 없이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러다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어른들 말씀에 살림을 합치게 되었다. 사실 유정 씨는 살림을 합치기는 싫었다. 퇴근 후나 주말에 자유롭게 쉬고 싶은데 살림을 합치면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았지만 그런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다. 그렇게 살림을 합치면서 유정 씨는 그전까지 크게 보이지 않았던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시어머니와 갈등이 시작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나 하다못해 청소하는 방법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시어머니와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유정 씨의 시어머니는 아이들 옷이 조금만 더러워져도 즉시 옷을 갈아입혔고 전날 입었던 옷은 아무리 깨끗해도 입히지 않으셨다. 그리고 마치 결벽증이 있는 환자처럼 항상 걸레를 들고 다니다시피 하셨다. 그런 반면에 유정 씨는 아이 옷에 살짝 뭐가 묻은 것 가지고는 옷을 갈아입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걸레질은 보통 손잡이가 달린 대걸레나 스팀 청소기를 사용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불편해하신 것은 당연했다.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보기도 했지만 그 또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셔서 그녀는 퇴근 후에도 편하게 쉬지를 못했다. 그런가 하면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려고 해도 시어머니께서 대청소를 하고 싶어 하셔서 힘들었다. 아직 어렸던 아이들이라 치워도 계속 늘어놓는 장난감이며 책 등을 그녀의 시어머니는 지치지도 않고 계속 정리하셨다. 유정 씨는 누가 검사하러 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치우고 쓸고 닦고 하시지? 그러면 어머니도 상당히 힘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시어머니 옆에 있기만 해도 너무 피곤했다. 그냥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시어머니께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좀 어질러 있어도 그냥 놔두시라고 했더니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는 사람 피곤하지 않게 하려면 집이 깨끗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이들을 맡아 키우시면서 당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자고 결심하셨다고 한다. 물론 며느리가 그로 인해 힘들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하신 것이다. 유정 씨는 시어머니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저 합가를 결정했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만 생각했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최선을 다하려고 하신 것이지 결코 며느리에게 깔끔한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었다. 유정 씨는 만약에 같이 사는 시어머니가 깔끔하지 못한 성품이고 뭐든지 대충 하는 분이라면 어떠했을까? 어쩌면 그건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면 깔끔하게 정돈된 적이 한 번도 없고 거실이며 방이며 온갖 것이 늘어뜨려져 있어서 발 디딜 틈도 없이 어질러져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화가 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근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하는 생각에 기운이 쭉 빠지게 되고 실제로 이것저것 치우다 보면 아마도 저녁 먹을 기운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자 유정 씨는 문득 시어머니께 고맙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어머니께 진심으로 대하려고 하고 너무 힘드신 일은 조금씩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자신도 할 일은 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머니를 이해하고 의견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점점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었다. 특히나 아이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마음 편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나름대로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은영 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은영 씨는 결혼 생활에 대해 모든 것이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잘 해내리라는 자신감을 갖고 시작했다. 은영 씨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정말로 잘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정말로 잘하는 며느리가 되어보자고 결심하면서 봉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의 시집살이를 해보자고 결심했다. 결혼 전부터 은영 씨를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도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신 시어머니가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에 잘해보려고 다짐을 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말처럼 은영 씨는 막상 결혼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 마음은 차츰 사라지고 결혼 생활에 대해 불만이 생기고 남편에게 틈만 나면 불평하기 시작했다. 은영 씨는 시어머니께서 바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며느리라는 사실에 늘 힘들고 괴로웠다. 시아버지께서 성격이 우유부단하여 집안을 잘 이끌지 못하셨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혼자서 세상 풍파와 싸우면서 집안을 일으켜 세웠고 자식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외아들인 남편은 당신 인생의 전부였다.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이었다. 그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고 그것은 은영 씨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되었다. 은영 씨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시작했다. 겨우내 쌓인 눈이 하루아침 봄 햇볕에 녹는 것이 아니기에 시어머니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찾아가서 정성을 다하다 보면 서로의 인연도 풀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부를 통해 배우면서 비록 쉽지는 않아도 열심히 하면 시어머니께서도 은영 씨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을 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시어머니께 전화도 자주 드리고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어 주말이면 뵈러 갔다. 시어머니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사드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마음이 흡족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교사였던 그녀가 일주일 동안의 피로가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장을 보아서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께서는 늦게 왔다고 화를 내셨다. 은영 씨 시어머니께서는 일주일 동안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 기다리다 지쳐서 화를 내시는 것인데 그러한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자꾸 화를 내자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남편에게 주말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찾아오는 자식이 어디 있어? 어머니는 정말 고마운 것을 모르셔 하고 불평을 하였다. 은영 씨는 나중에서야 홀로 계신 시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이해심이 부족했음을 알았다. 그저 자신이 좀 더 마음을 넓게 쓰고 이해심이 있었으면 늦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시장도 전날 미리 봐서 일찍 가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매번 거듭되고 시어머니께서 특별히 은영 씨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앙금이 남아있어서 시어머니가 편치 않았고 항상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기만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부간의 관계는 차츰 불편해지고 서먹해지기만 했고 은영 씨는 가급적이면 시어머니와 만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하고 싶어졌다. 급기야는 어머니가 아직도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혔다. 명절날 아침 친척이 모두 모였을 때 작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너무 잘해주어서 친정 식구보다 좋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도 다른 며느리처럼 사랑받고 싶은데 은영 씨를 너그럽게 대해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서운하고 싫었다. 은영 씨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은영 씨를 인정해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미워지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은영 씨가 결혼 초에 가졌던 마음가짐은 어느덧 사라지고 순식간에 은영 씨 마음은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은영 씨는 바라는 마음을 내지 않고 도리를 다하고 싶었지만 못된 마음은 계속 생겨났고 잘해도 인정을 못 받느니 차라리 못된 며느리가 되어버리자 하는 생각마저 했다. 끊임없이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진심으로 내 도리를 다하자 하는 마음과 이만큼 했으면 돌부처도 돌아 앉았겠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만하자. 라는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은영 씨의 마음은 한시도 잠잠하지 않고 계속 갈등이 일어났다.
그런 마음을 버리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았고 또한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자기 모습에 실망하면서 힘들어졌다. 은영 씨는 남편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의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오히려 감사할 줄을 모른다며 은영 씨한테 화를 냈다. 그녀는 자신의 괴로움을 이해해주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러워졌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부인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도리어 제대로 못한다고 화를 내는 남편에게 실망했다. 은영 씨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문제를 회피하고 현실을 떠나면 편안할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의 갈등이 안 생기므로 시어머니를 피하려 하였다. 마음 공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넓혀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알았지만 막상 시어머니를 만나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정면 도전하여 자기 마음과 싸워서 자신의 편협한 마음을 비우고 버리는 것임을 배웠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다. 은영 씨의 마음속에는 나만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마음, 시댁 식구와 친정 식구를 분별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심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은영 씨는 마음의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매일 아침마다 부처님께 기도를 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어머니의 모든 것을 포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왜 이리 고통스러워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시어머니를 좀 더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도대체 자신이 겪는 갈등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과연 은영 씨가 싫어하고 미워하여 멀리할 정도로 시어머니께서 문제가 많은 분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사유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자신이 원래 없었던 미워하는 생각을 만들어내어 그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끊임없이 일으키는 미움과 갈등은 바로 은영 씨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있어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은영 씨는 스스로 열심히 며느리로서 도리의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진실한 마음과 정성 그리고 사랑이 없었다. 똑같은 밥상을 차리더라도 정성을 다한 밥상과 마지못해 차리는 밥상은 다르기 때문이다. 은영 씨는 비록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위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아는 순간 은영 씨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사라지고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순간에 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은영 씨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장단점을 판단하면서 자신이 일으키는 생각의 장막에 가려서 시어머니의 장점은 외면하고 단점만 찾았다. 그러면서 그저 못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못된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시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본래 없었던 미워하는 생각을 내고 또 다른 삿된 마음을 계속 자신의 마음속에 만들어 결국 고통 속에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은영 씨는 아직 시어머니를 100%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미워하는 마음은 버릴 수 있게 되었다. 시어머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어머니가 좀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길이 없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시어머니를 대할 때 이젠 은영 씨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하고 진심으로 대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은영 씨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은영 씨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자 시어머니도 은영 씨를 편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학교 때문에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은영 씨에게 혼자 지내면 밥을 귀찮다고 안 먹게 되니 꼭 챙겨 먹으라고 하시기도 하고 요즘은 은영 씨 걱정도 해주시고 반찬을 해드리면 정말 맛있다며 고맙다고 말씀하신다. 예전에는 은영 씨가 시어머니에게 필요할 것 같아 무엇인가를 사드리면 핀잔을 하시며 사온 사람의 성의도 생각하지 않고 못마땅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지금은 필요 없으신 것을 사다 드려도 나중에 쓸 일이 있겠지 하신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부드러워지셨고 과일도 냉장고에 있으니 먹으라고 하시다가 시어머니께서 손수 깎아주신다.
살다 보면 만나서 기분 좋은 사람도 있지만 보기만 해도 재수가 없다고 느끼는 상대가 있다. 그런가 하면 하는 짓마다 얄미운 사람이 있고 심하면 다시는 안 봤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사람도 생긴다. 수정씨는 시 외할머니가 너무 밉다 못해 안 볼 수만 있었으면 하고 바랐던 사람이다. 시부모님이 안 계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겪는 고부 갈등 이상으로 시 외할머니와 깊은 갈등을 겪었다. 수정씨 시어머니는 그녀가 결혼하기 직전에 병고로 돌아가셨고 시아버지 또한 결혼 얼마 안 되어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녀에게 시댁어른은 멀리 떨어져 사는 큰댁어른들하고 교직 생활을 하시던 시어머니를 대신해 남편을 아기 때부터 키워주신 시 외할머니가 전부였다. 수정씨 시 외할머니는 젊어서 남매를 두고 청상이 되셨다가 또 어린 아들을 잃으셨다. 그래서 남은 생을 오로지 딸과 외손자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사신 분이셨다. 더구나 딸이 당신보다 일찍 죽게 되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혈육이었던 외손자에게 더욱더 애정을 쏟으셨다. 그러다 보니 수정씨한테는 시 외할머니와의 관계가 다른 사람이 겪는 고부 갈등 이상이 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녀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할머니 상을 생각하고 마음 편히 생각하다가 뒤늦게 시 외할머니가 손자에 대한 애정이 지나치다는 걸 알게 되면서 가슴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녀가 남편과 연애 시절 시댁에 들렀다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남편이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려고 하면 시 외할머니께서는 싫은 눈치를 하고 남편을 못 나가게 하셨다. 시댁이 한적한 곳에 있어서 밤에 혼자 나오기는 무서운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뭘 굳이 바래다 줘? 혼자 갈 수 있잖아 하시는 시 외할머니를 보고도 수정씨는 그때만 해도 그게 그녀에 대한 질투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결혼 후에도 시 외할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손자를 끼고 있으려고 하셨다. 어쩌다 수정씨 부부가 산책을 나가려고 해도 아주 싫은 내색을 하시는가 하면 당신 방에 있는 이불과 요를 부부가 쓰는 방 장롱에 넣어두고 쓰신 일도 있었다. 더욱더 힘들었던 것은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을 해서 살림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수정씨를 다른 집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 면박을 주시던 일이다. 옆집 며느리는 똑똑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음식도 잘하고 살림도 잘한단다. 듣고 있으면 속이 거북할 소리만 골라서 하셨다.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할머니의 먼 친척버린 조카가 미국 유학 중에 잠시 한국에 나와서 인사차 집에 들렀을 때 일이다. 꽃게탕을 끓여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꽃게탕은 그녀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었지만 집안 어른들이 다 모이신 자리라 그녀는 감히 손도 못 대고 자기 가까이에 있던 가지 무침만 반찬 삼아 열심히 먹고 있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수정씨를 한참을 껴보시더니 그 가지 무침을 냉큼 잡아채듯 들어다 그 조카 앞에 갖다 놓고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야, 너 좀 먹어라. 같이 식사를 하던 다른 식구들조차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당황한 기색들이 역력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기분이 상해버렸다.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도대체 내가 어디가 어때서 그런가. 수정씨는 밥도 먹고 싶은 대로 못 먹는 자기 모습이 서럽고 한스럽기만 했다. 보통의 외할머니라면 손주 며느리를 귀엽게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마치 혼자 된 시어머니가 아들만 감싸고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시 외할머니와의 갈등으로 미움과 분노를 주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수정씨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할머니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뭔지를 느껴보았고 신혼 초 남편에 대해 잃었던 열정에서도 조금은 담담해질 수 있었다. 또한 시 외할머니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키웠고 그에 따라 미움도 조금씩 줄여갔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그래도 불쌍한 분이니까 잘해드려라.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 원하는 대로 해드려라. 하고 충고를 해주면 머릿속으로는 그걸 끄떡거리고 받아들여도 마음에 받았던 깊은 상처들은 쉽게 지워지지가 않았던 것을 마음 공부를 통해 많이 다독이려고 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쉽게 되지 않아서 아침마다 기도도 하고 또 속이 상해 울기도 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포용이 안 되는 것이 더 힘들어 소리를 질러 보기도 하면서 조금씩 할머니를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았다. 나쁜 인연으로 만난 것을 적어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마음의 미움을 담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수정씨는 자신의 싫은 마음을 누르고 할머니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온몸을 던져서 해드리려고 했다. 그리고 뭐든지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애를 썼다. 장을 담그는 철이 지났는데도 갑자기 된장을 담자고 하셔도 그래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해드리자 라는 생각으로 기꺼이 모든 일을 했다. 남편 회사 사람들을 불러 대접을 하자고 말씀하셨을 때도 요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기꺼이 원하시는 바를 해드렸다. 때로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할머니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면 자신을 기도와 반성으로 붙들고 할머니와의 갈등을 어떻게 하든 이겨내겠다고 강하게 마음먹었다. 그렇게 할머니 말씀에 무조건 따라보려고 애쓰면서 할머니에 대해 조금씩 연민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미움도 사라져갔다. 마음에서 미움을 몰아내자 너무나 고요하고 편안해졌고 수정씨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도 달라지셨다. 상처를 주는 말도 거의 안 하시고 전과는 달리 그녀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셨다. 세대 차이와 습관과 취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많았지만 할머님의 말씀과 행동들이 예전처럼 그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지는 않았다. 좀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도 되었고 듣기에 자신이 고쳐야 할 점이라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고치려고 노력도 했다. 수정씨는 그 과정에서 조목조목 따져들면 분명히 할머니가 잘못하신 점도 있지만 자신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상대방이 먼저 고쳐야 한다고 바라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았다. 설사 할머니께서 이치에 어긋난 행동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녀가 먼저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쉽지 않은 일들을 이를 악물고 해내는 과정에서 그녀는 그동안 할머니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단지 생각에 불과했고 마지못해 의무감에서만 행동해 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더구나 진실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동들로는 상대를 움직일 힘이 없다는 걸 깊이 실감하였다. 수정씨의 시외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실 때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동안 나한테 서운한 게 많았지? 사실 네가 미워서가 아니고 현이 아범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그렇게 됐구나. 그래도 네가 그런 내 마음 이해해 주어서 고마웠단다.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그동안 나한테 잘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얘야. 미움을 자기 마음에 담고 있을수록 그 기간만큼 괴로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고 상대를 미워할수록 자신이 더욱 괴로워진다. 수정씨는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편해지려면 상대를 용서하거나 이해하고 나아가 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기쁘다고 한다. 음식 만들기를 즐기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해놓은 요리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행복해한다. 하지만 음식 만드는 것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집에 누가 온다고 하면 머리부터 아파진다. 시장 보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등등의 걱정을 하다 보면 손님이 오기 며칠 전부터 전전긍긍한다. 더구나 그 손님이 시댁 식구들이라면 어떨까? 게다가 예고 없는 방문이라면? 결혼 9년 차에 접어드는 혜경씨도 몇 년 전까지 그랬다. 음식에 자신이 없던 그녀는 집에 손님이라도 오는 날이면 그야말로 몇 날 며칠을 끙끙거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집에 누가 오든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동안 음식 솜씨가 월등히 나아진 것은 아니고 다만 마음가짐을 바꾸었을 뿐이다. 시댁 식구들 중에서 비교적 가까운 시누이가 어느 날 저녁에 잠깐 방문했을 때 혜경씨는 그동안 몰랐던 자기 마음을 보게 되면서 깊은 반성을 하였다. 그녀보다 5살이 많은 시누이는 늘 다정다감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시어머니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남편보다는 시누이를 통해 풀릴 때가 있을 정도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정도였다. 그런 시누이가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그녀의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조카 녀석들 얼굴이나 보겠다고 들른 적이 있었다. 시누이의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그녀는 자불안석이 되었다. 그날따라 남편이 야근이라
저녁 준비를 안 하고 조금 남아있는 찬밥으로 아이들과 대충 저녁을 때우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에 마음이 급하고 불편해졌다. 속으로 하필이면 저녁 때우는 거야, 연락도 없이 라고 하면서 밥을 새로 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음식점에서 요리를 주문할까 등등 위기를 빠져나갈 온갖 궁리를 다했다. 난감하고 짜증스러워서 그녀의 입은 이미 반쯤 나올 지경이 되었다. 그래도 잠시 후에 신우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자리를 권했다. 아우, 형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속으로는 이 사람이 언제 가나 빨리 가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녁을 들고 가시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혜경씨 머리는 저녁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분주히 돌아갔다. 하지만 신우이는 식구들 저녁을 챙겨줘야 한다면서 아이들을 한 번씩 안아주고는 이내 돌아갔고 혜경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뜻밖의 피자가 배달되었다. 신우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미리 주문한 것이다. 혜경씨의 신우이는 볼일을 보고 나서 문득 생각난 귀여운 조카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동생네 집까지 오기는 했지만 행여 올케가 불편해할까봐 피자가 배달되기도 전에 서둘러 돌아간 것이다. 그런 신우이가 빨리 가기만을 바랐으니 혜경씨로서는 정말 미안하고 면목이 없었다. 찬밥이나 볶아 먹을 뻔했던 그날 저녁 식사는 맛있는 피자 한 판으로 화려해졌지만 그녀는 신우이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혀 피자 맛도 모를 지경이었다. 모처럼 집에 온 신우이에게 차라리 솔직하게 찬밥밖에 없다고 하고 중국 음식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그대로 성의껏 저녁 식사를 차려서 먹는다는 마음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뭔가 잘 보여야 한다는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신우이가 온 것을 그냥 반가워하고 대접하면 상대도 식탁 위에 반찬이 시원치 않아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열심히 차려서 반찬이 몇 가지가 더 된다고 해도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속으로는 저 사람이 언제 가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도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을까 싶다. 마음과 마음은 전해지기 마련이라 굳이 말이 없어도 싫고 불편한 마음은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표정을 관리하고 말을 번듯하게 해도 아주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웬만한 사람은 이미 눈치챌 수 있다. 마지못해 받는 대접에 상대방이 기분 나빠지거나 불편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시댁 식구들 중에 얄미운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과연 누굴 뽑을까? 시어머니, 시누이, 아니면 시동생? 아마도 대개는 시누이를 뽑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모든 집이 시누이 올케 사이가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잘 지내는 집도 있다. 시누이가 두 명인 영주씨는 서로 갈등을 겪다가 나름대로 잘 해결한 사람이다. 학원 강사인 영주씨는 연년생인 남매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육아와 살림은 대부분 시어머니께서 도맡아 하고 계시는 편이었다.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오전에는 시간이 좀 나서 가끔씩 집안일과 아이들을 볼 수 있지만 밤에 늦게 들어오니 피곤해서 그것도 여의치 않은 형편이었다. 영주씨는 처음부터 시누이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동갑인 큰 시누이는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도 가끔씩 같이 만나기도 했고 2살 차이가 나는 막내 시누이는 동생이 없던 그녀에게 마치 친동생 같았다. 그녀는 결혼 전까지도 시누이 올케 간에 갈등이 있다는 말을 들어도 실감하지 못했다. 오히려 왜 친자매처럼 지내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큰 아이를 낳은 후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한 관계가 둘째를 낳은 후 더 나빠졌다. 그동안 시누이들도 차례대로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가끔 친정에 들러보면 친정어머니가 모든 살림과 육아를 맡고 계시면서 하루 종일 분주하고 피곤해하시는 모습에 큰 불만을 갖고 있었다. 영주씨 나름으로는 가끔씩 시어머님을 쉬게 해드리려고 도우미 아줌마를 부르는 등 신경을 썼지만 시누이들은 오직 나이 드신 친정어머니가 희생하는 것만 안타까워했다. 영주씨 큰 시누이는 자기 아이를 놀이방에 맡기고 직장생활을 했다. 가끔 퇴근하면 그 시누이가 와 있곤 했는데 영주씨가 신발을 벗자마자 언니 빨리 애나 받아 업어요 하며 못마땅하게 쏘아붙이는 식이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녀는 뒤통수가 화끈거려지고 서러운 마음에 눈시울이 시큰거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빨리 옷을 갈아입고 애를 받아들여야 했다. 엄마, 요즘에는 애들을 다 놀이방에서 키워주는데 뭐하러 힘들게 고생하세요. 나도 다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큰 시누이는 시어머니께 사서 고생을 하신다고 친정에 들를 때마다 한마디씩 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녀가 듣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 고생은 생각도 않는다며 영주씨를 헐뜯곤 했다. 그럴 때면 도대체 결혼 전 친구 같던 시누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흔히 듣던 얄미운 시누이 모습 그대로였다. 사실 영주씨도 시어머니가 너무 힘드신 것 같아 몇 번이나 일을 그만두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난 괜찮다. 아직은 건강하고 그리고 너도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여자가 배운 걸 다 못 써먹는 것도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하시며 죄송스러워하는 영주씨를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오히려 친정에 와서 그런 식으로 볼멘소리를 하는 시누이들을 혼내주고 나무라셨다. 시어머니의 그런 중재에도 불구하고 영주씨의 마음속에서는 시누이들을 향한 미움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시부모님과 남편을 생각해서 예의는 지키고 있었으나 시누이들이 집에 오면 대본 싫은 마음부터 들었다. 그 무렵 시누이들과 사이가 더 멀어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둘째가 막 돌을 넘겼을 때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오자 큰 시누이가 모처럼 전화를 했다. 언니, 이번 엄마 생신 때 어떡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가씨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날씨도 더운데 우리 어디 시원한 곳에 놀러가서 보낼까요? 어떠세요? 좋을 대로 하세요. 막내는 어떻게 쓰면 좋은가 물어봐야겠네요. 며칠 후 영주씨는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께 심한 꾸중을 들었다. 너 나 좀 보자. 내가 언제 생일상 먹겠다고 했냐? 너 바쁜 거 다 아니까 생일상 차릴 필요 없다. 난 네가 적어도 그럴 줄 몰랐다. 원 세상에. 무슨 말씀이세요? 낮에 작은 애가 전화로 그러더라. 네가 내 생일상 차리기 싫다고 어디로 놀러가자고 했다며? 내가 언제 놀러가고 싶다고 했냐? 생일상을 차려달라고 했냐? 영주씨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그녀가 무심코 꺼낸 말을 시누이들이 자기들끼리 멋대로 해석해서 시어머니께 이른 것이다. 아유,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날씨도 덥고 어머니도 애들하고 신랑이 하느라 지쳤을 테고 해서 겸사겸사 어디 가서 쉬었다 오자고 한 말이었어요.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 상황은 이미 종료가 되어서 결국 시어머니께 눈밖에 난 며느리가 되고 말았다. 영주씨는 도저히 시누이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날씨가 더우니까 생신을 핑계삼아 시어머니도 푹 쉬실 겸 며칠 근사하게 쉬었다 오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안한 자기 마음과는 달리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멋대로 생각해내는 시누이들이 얄밉게만 느껴졌다. 그 일로 시누이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까지도 소원해지면서 그동안 조금씩 쌓여있던 미움도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급기야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 힘들면 이혼이라도 해야지 하는 생각에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자고 고민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영주씨는 문득 결혼 전 시누이들과 다정하게 수다도 떨고 쇼핑도 하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변한 것이 시누이들 탓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조건 시누이들이 변해서 그녀를 걸고 넘어진다는 생각만 했지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스스로가 완벽한 며느리, 옳게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무진애를 썼다. 그렇게 며칠을 애쓰면서 영주씨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시어머니께서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는가? 아이가 아파서 시어머니께서 힘이 드실 때에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을 10분 살려서 안 가도 될 회식 자리까지 참석한 적이 있지 않던가?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면서 더러 작은 시누이가 어쩌다 볼 일이 있어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기면 내색은 못해도 속으로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은 더 피곤하겠구나. 전업주부가 왜 애를 맡긴다 하면서 투덜거렸던 자기 모습이 생각났다. 그런 마음들이 시누이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아무리 겉으로 아닌 척해도 어딘가 불편해했을 그녀의 마음이 보였을 것 같았다. 그렇게 자신에게도 수없이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자 신기하게도 시댁 식구들을 향한 미움이 봄눈 녹듯이 녹았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일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고쳐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이후 용기를 내서 시누이들에게 전화해서 사과를 하고 시어머니께도 용서를 구하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를 썼고 가끔씩 집에 들르는 시누이들에게도 밝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선물을 하나 하더라도 예전에는 마지못해 사서는 생색내기에 바빴는데 그 마음을 바꾸어 내 화장품 하나 덜 사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좋은 것을 해주려고 했고 작은 것을 사더라도 정성스럽게 물건을 고르려고 했다. 식사라도 같이 하게 되면 하다못해 된장찌개라도 새로 끓여 즐겁게 식사를 하려고 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주고 받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자 시누이들도 달라졌다. 물론 영주씨가 마음을 바꾸자마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시누이들도 오랫동안 그녀에게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기에 그녀가 태도를 바꾸었다고 단번에 풀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녀가 섭섭하게 생각하면 과거의 일들이 또 반복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영주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된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했다. 종종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괴롭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참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결국은 그러한 노력이 쌓여서 시누이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결혼 전처럼 격이 없는 친구 같은 사이는 아니지만 뭐랄까 좀 더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정희 씨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많이 이해해 주시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지만 손아래 동서와는 이런저런 이유로 편치 않게 지냈다.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전업주부인 동서가 먼저 와서 일을 하느라 그녀의 동서는 정희 씨를 보면 늘 탐탁지 않게 여겼다. 거기다 시어머니께서는 살림만 하는 작은 며느리가 수고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며 정희 씨를 두둔하시는 편이라 동서는 더 화가 났다. 정희 씨는 그런 동서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갔다. 자기가 그런 경우를 당해도 화가 났을 법하기에 동서에게 항상 미안함을 갖고 있고 잘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동서의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그런 동서의 반응에 그녀는 슬슬 지치기 시작했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동서를 대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정희 씨가 전이라도 붙이면 동서는 슬그머니 흘리는 말로 이 전들 모양 좀 봐. 제각각이네. 형님 살림 안 하는 티가 나네요. 하기야 다 사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집에서 힘들게 요리를 하겠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돈만 잘 벌면 되죠 뭐. 안 그래요? 하고 그녀 가슴에 대고 화살을 쏘았다. 그러면 정희 씨도 지지 않고 대답했다. 나도 동서처럼 편하게 살림만 하라고 하면 좋겠다. 맞벌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정희 씨가 그렇게 말하면 동서는 어머니가 애들 다 키워주시고 살림을 다 해주시는데 힘든 일이 뭐가 있느냐는 식의 댓글을 했다. 매번 동서가 걸고 넘어지는 문제가 바로 그거였다. 다른 맞벌이 부부들은 독립해서 아이를 잘만 키우는데 혼자만 편하게 살려고 하느냐는 거였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표출하면서 그녀를 괴롭혔고 정희 씨는 나름대로 동서의 말들을 차곡차곡 쌓았다가 기회가 오면 대쏘았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니 수십 번씩 말을 곱씹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서로가 말을 하고 나면 정말 화살을 수십 대 맞은 기분이 들면서 몇 달씩 잊히지 않았다. 더욱이 형님이 시어머니를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다는 식의 말을 동서가 있다는 집안 어른의 말씀을 들은 뒤로는 원망이 응어리처럼 맺혔다. 그렇지 않아도 정희 씨도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나가는 것이 늘 죄송스럽고 눈치가 보였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 차라리 퇴직하고 분가해 버릴까 하는 오기까지 생겼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던 일이 생겼다. 그동안 틈틈이 취업 준비를 해온 동서가 시험 준비에 마무리를 한다며 9개월 된 조카를 2달 동안만 맡아달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다 같은 자식인데 누구 아이는 키워주고 누구 아이는 몰라라 할 수 없다 하시며 흔쾌히 허락하셨지만 정희 씨는 기가 막혔다. 도대체 연로하신 분이 어떻게 4살, 9개월, 2개월 된 새 아이를 보신단 말인가. 정희 씨는 그녀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간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살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것이 힘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조카는 맡겨졌고 그녀가 퇴근 후 돌아와 보면 집안은 전쟁터 같았다. 아이들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장난감이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꾀지지해 보이는 아이들은 전보다 더 칭얼대는 것 같았다.
정희 씨는 짜증나고 지쳤고 온종일 쉬지도 못하시는 시어머니는 쇠약해지셨다. 저러다 노인네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쩌나. 상황을 악화시킨 동서가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자신을 틈만 나면 흉보던 동서가 이제 아이만 맡겨두고 주말에도 오지 않은 것이 괘씸했고 자기도 이렇게 아이를 맡기면서 그렇게 나를 헐뜯다니 그 많은 말들을 어떻게 다 주워 담을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돌덩이처럼 단단해졌다. 만약 정희 씨가 그때 마음을 열고 동서를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했으면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이가 되었을 텐데 그 당시 정희 씨는 그렇게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좁았고 자기 입장만 내세웠기에 모든 것의 잘못은 동서 탓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동서에 대해 풀리지 않는 감정들은 말로 터져 나왔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부당하며 동서가 그동안 함부로 자기를 핀잔했던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떠벌렸다. 말을 하다 보면 생각은 그렇지 않았는데 과장되고 심한 표현들이 서슴없이 튀어나왔다. 통쾌하고 시원했다. 어쩌다 동서와 마주치는 날에는 역전된 상황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처럼 예전에 받았던 화살들을 더 예리한 촉을 세워 쏘아보냈다.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제3자는 눈치챌 수 없는 그러나 드는 당사자는 피를 흘리고 쓰러질 만큼 독한 말들로 대쏘았다. 그것은 욕하고 주먹질을 해대며 싸우는 것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남는 상처가 됐다. 물론 동서도 맞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일이 터지고 말았다. 시어머니 생신 때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정희 씨 남편과 시동생, 즉 형제끼리 크게 다툰 것이다. 각자 아내에게서 그동안 전해들은 말들로 오해가 쌓인 상황이었고 급기야 형제 간에도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폭발하고 말았다. 시어머니께서는 상심하여 알아눕다시피 하셨고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다. 모든 게 다 동서 탓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정희 씨는 상황이 그쯤 되자 정신이 번쩍 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도대체 자신이 그동안 뭘 어떻게 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을 곱씹으며 원래 일의 시작을 따져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었을까? 동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조카를 데리고 가면 시어머니께서 편해지시고 내 마음도 편해질까? 동서만 사라진다면 못된 말들을 하지 않게 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동서를 향한 비난의 말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지 모르게 불편했다. 그동안 동서로부터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날아가서 순간에는 좋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불편해졌다. 괴로움의 핵심은 시어머니께서 고생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문제도 아니었다. 그런 건 도우미 아줌마를 부르거나 하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다. 정희 씨는 그동안 자신이 지독하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했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 뒤에는 시어머니의 모든 보살핌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이기심이, 아이들이 추레해지는 것 같아 싫었던 감정 뒤에는 조카 때문에 자기 아이들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윗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동서에 대한 미움 뒤에는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는 데 대한 열등감 같은 것이 있었다.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다.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에 아직 어린 조카를 데리고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일을 하려는 동서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저 고가운 생각만 갖고 있었다. 때로는 정희 씨도 잠시 잠깐은 고마워했지만 진심으로 동서를 배려하는 마음은 없었다. 오히려 간간히 동서가 흘리는 불만서린 말에 기분이 나빴고 혹시라도 자기와 동서가 비교될까봐 전전긍긍하기만 했지 동서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결국 그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잘못된 마음으로 가슴에 못 박는 말에 화살을 쏘고 맞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몇 년간 계속한 셈이다. 처음에는 아픈 줄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더 크고 굵은 화살을 서로 쏘아대며 큰 상처를 남기고 아파했다. 그 뒤로 정희 씨는 되도록 동서가 하는 말들을 받아치지 않고 꾹 눌러 참았다. 쉽지 않았지만 정희 씨가 먼저 참고 몇 번을 그렇게 해보니 다행히 서로 부딪힘이 적어졌고 그러면서 정희 씨 마음도 더 편해지면서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동서와 단둘이 있게 된 정희 씨는
그동안 동서의 수고로움을 몰라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했다. 물론 정희씨 동서도 정희씨가 동서의 마음을 알아주고 토닥거려 주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정희씨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서로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고 정희씨 집안에는 다시 행복의 웃음이 피었다. 물론 정희씨의 시어머니도 그런 동서지간의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형제 사이에도 서로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이좋게 지낸다. 주위에 선한 행동을 하고 덕을 쌓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막상 그러한 상황이 닥쳐오면 실제로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다.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선뜻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경 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윤경 씨는 시어머니께서 집안일은 거의 다 해주시고 육아도 전적으로 맡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다만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가끔 무리하게 일하시는 것이 걱정되었다. 윤경씨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 대신에 당신이 집안일의 육아를 담당하시느라 일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가끔 결혼한 딸들도 챙겨주시느라 늘 바쁘신 분이었다. 몇 년 전 겨울에 윤경씨 시어머니께서는 배추 200포기로 김장을 하셨다. 시집간 딸들의 김장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많이 담그셨다. 물론 지금은 윤경씨 시누이들도 각자 자기 집에서 김장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장을 먹었다. 윤경씨는 같이 사는 처지에 시어머니를 안 도울 수도 없고 걱정스럽기만 했다. 한창 바쁜 연말에 직장일로도 힘이 드는데 그냥 자기네 식구들만 먹을 김장만 간단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드디어 배추가 배달되어 앞마당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것을 보고 윤경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피곤한 몸으로 퇴근해서 돌아와 보니 마당에 김장거리가 쌓여 있었고 시어머니 혼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윤경씨도 옆에 앉아서 팔을 다듬고 썰고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는데 점차 몸이 피곤해지고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버는데 직장도 안 다니면서 집에 편하게 있는 시누이네 김장까지 해줘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생각이 일어나자 윤경씨는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났고 점점 일하기가 싫어지면서 모든 원망이 시어머니한테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자 그때 갑자기 성인께서 나타나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돈도 벌고 김장도 하면 좋지 뭘 그러냐. 그럼 돈도 안 벌고 김장도 안 하는 쪽을 택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순간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옹졸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 쩔쩔매다가 불현듯 꿈에서 깨어 눈을 떴다. 윤경씨는 꿈을 꾸고 나서 자신의 마음이 잘못된 것을 알았고 크게 깨우친 바가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 퇴근한 후 시어머니와 김장을 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김치를 나눠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시누이들도 직장에 다니면서도 김장을 도운 윤경씨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그 일을 통해서 윤경씨는 나만 손해보기 싫고 나만 희생하는 것이 싫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자 나만 힘들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더 넓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전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알았다.